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아무래도 민노총 파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 그리고 또 이 정부 차원에서요. 이 관계 장관들이 합동으로 성명문을 또 내놨고요. 그리고 이 경제 유관 단체에서도 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다뤄달라라고 하는 이 경제 관련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민노총은 뭐 당연히 아주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이 결론은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2003년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제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하다가 2004년도부터 이게 법이 집행에 들어갔는데 2022년이니까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지금 써먹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노무현 대 정권 5년,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이러한 상황이 뭐 한두 번 있었겠어요?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무능한 정권이었죠. 이거를 이제서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야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 개시 명령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노총, 이 화물연대 이런 데가 전부 이 치외 법권적 지위를 그동안에 향유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경제를 볼모로 해서 그야말로 이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겠다. 그리고 품목을 5 분야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극렬 반발 투쟁에 나선 거예요. 이건 뭐 반드시 이 법과 그리고 이 원칙을 강력히 집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금 외부에서 이재명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러한 이 불만과 이 비판이요. 드디어 수면 위로 이 분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이가 끝까지 방탄조끼만 입고 앉아있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요. 이럴 때 우리가 가열차게 우리 우파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이는 사퇴를 하라. 이런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침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김대중 칼럼 이걸 보면은요. 이게 창란 현상에 비교하면서 현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의 색깔을 완전히 종북 좌파들이 탈색시켰다. 이런 민주당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가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칼럼까지 나왔거든요. 이럴 때 이재명 사퇴 압박 요구를 민주당 내외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 강용석 변호사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참 저도 뭐 같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선거비 불법 집행이 김수현 변호사가 고발했고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에서도 또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고발 들어왔어요. 그 2군데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입수했어요. 선거비를 어떻게 불법으로 집행했는지. 아주 여러 가지 불법 집행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동료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서 제가 연말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90만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업무 개시 명령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미 아침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거. 그래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강력한 입장을 또다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방안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그야말로 더 이상 강경한 이 워딩이 이보다 더 있을 수 없다. 모든 방안이니까요. 그래서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즉 화물운송 사업자하고 민간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줄 수 있다. 그리고 노사 문제에 있어서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 것을 알아야만이 법치가 확립된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무위원들한테요.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 그리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 뭡니까 대응 조치를 강구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원회도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 부처 모든 정부 부처 플러스 공정위원회까지 전부 나서서요. 이번에 화물 노조의 이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달리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죠. 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2004년도에 화물연대 쪽에서 표준유일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화물연대에서 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는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요. 이 안전운임제로 이 표준운임제를 이름을 바꾸면서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교섭이 시행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1기 안전운임위원회가 출범했고 2020년 1월부터 3년 이 기한으로 해서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돼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거를 핑계로 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측에서는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을 5개 정도로 더 넓혀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3년만 유예 더 한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러한 민노총의 파업에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올라타서 정부에 대한 그 대정부 투쟁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이러한 편성을 해가지고요 민주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화물연대에 의한 이 안전운임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4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 안전운임제는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화물연대의 물류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도에 쓴 책 운명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군 인력도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일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쓴 운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이 절대적이고 또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은 너무나 낮고 그래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 합의 타결이 아니고 정부가 두 손을 든 거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대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그 성공에 도취했는데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또다시 2차 파업을 했고 2차 파업을 했고 1차 파업과 달리 2차 파업은 무리한 파업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온종으로만 될 수 없었고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이 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루어지고 있던 대화도 끊겨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요. 이 당시 이 화물연대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강력한 대응
이런 거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책에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요 이런 화물연대 이 파업에 대해서 뭐 노골적인 이 동조보다는요, 즉 화물연대 민노총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수준에서 사실상 민노총의 파업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정당, 즉 탈법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을 모습을 볼 때 참 5년 내내 끌려다니면서 망신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악순환을 끊겠다. 그래서 이 화물차 개시 명령까지 발동해 놓고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 윤석열 정부가 오늘 오후에 말이죠. 오늘 오전에 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뭐 논리야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시겠죠. 여기에 국가 즉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 그래서 시멘트 분야로부터 우선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합동 성명을 통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서를 전부 내일 그러니까 전부 이제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이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지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공개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개시 명령서를 받은 걸로 법적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법 집행 의지를 이 관계부처 합동 공동 성명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이런 데서도 일제히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예외 없이 강력히 시행을 해서 이 화물연대 불법화 반드시 종식시켜야 되겠다. 하나의 어렵더라도 좋은 선례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민노총은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은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결정이다. 즉각 처리하라. 그리고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뭐 민노총이 얘기하는 얘기는 뻔한 거죠. 뭐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민노총의 주장은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임제는 이 3년 일몰제 받을 수 없다. 영구화 시켜달라. 이게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민노총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다.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 영업 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느냐. 올 4월에 발효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 제87조 29호 협력 위반이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 그러면서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음이 드러났고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업무 개시 명령은 방귀낀 놈이 성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에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권이 달렸다. 비상체계를 가동해서 화물 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해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화물 노조만이 여기에 참여할 게 아니라 화물 노조가 아닌 일반 다른 노조도 이 민노총의 화물연대가 지금 화물 노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파업 투쟁에 동참해달라. 그래서 노동계에 대한 선동에까지 지금 민노총에서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강용석과 관련된 이 비리 의혹들, 이 강용석의 비리 의혹은요, 강용석 변호사는 선거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양도 많고요, 길이도 굉장히 길고 뭐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뭐 여러 번 읽어갖고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 내용 이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요것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거 참 뭐라 그러죠? 이 국어 독해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왜 이제 강용석 이 변호사에 대한
선관위 조사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이 발단은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을 한 것이 지난 8일 날 중요한 발단이 됐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31일부터 이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받아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비 불법 집행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찰 넘겨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최근 들어서 이 가세연 사무실, 그다음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자택 그리고 또 이 선거비 불법 집행과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이 자택과 사무실 일제히 아주 그냥 싹쓸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자료는 무슨 자료냐? 바로 지금 경기도 선관위가 그동안에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그러니까 이 보도는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선관위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이제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집행의 사례는 굉장히 많이 망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강용석 변호사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관련 그러니까 강용석 가족, 처남, 부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회사 엄청 많아요. 이것도 아주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 불법 집행과 관련이 됐다고 지금 이 선관위에서 정리가 돼 있는 이 기관들 보면요. 우선 가세인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세인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 이름이 JJ컬처입니다. 이 JJ컬처에는 강용석 변호사의 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준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준컴은 지금 현재는 대표가 누구냐? 이 준컴은 이제 강용석 거예요. 대표가 처남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은 뭐냐? 넥스트가 있어요. 넥스트. 여기에는 변호사 2명 있는데 이 변호사 2명이 선거비 불법 집행 혐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리스트릭트 K라고 있어요. 리스트릭트 K.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저도 영어 미국에서 10여 년 근무해서 조금 할 줄 아는데 어려워요. 리스트릭트 K. 아마 K는 어디 무슨 의미의 K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 K 컬처, K 드라마 할 때 K인지 아니면 다른 K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스트릭트 K 이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총괄선대본부장. 이번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 선거 뛰었잖아요.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이니까 최고 실세죠. 선거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부인이 그 사람하고 그 부인이 디스트릭트 K의 실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이름을 빌어서 신가 얘기해서 선거비를 불법 집행했다.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밥값 이런 것은 강용석 변호사 본인이 직접 먹어야만이 되는 건데 본인이 먹지도 않고서 이제 가세현 직원들이 먹은 걸 또 이 선거비로 집행하고 또 이 서울서 먹은 거는 이제 이 경기도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서만 먹은 밥값이 이제 선거비로 지급이 되는데 서울 이 하얏트 호텔 아주 고급 호텔이잖아요. 예, 하얏트 호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하얏트 호텔에서 이 가수 이현우 가수하고 부부들하고 한 8명 정도 밥을 먹고 이것도 식대를 하여튼 2번씩 꼭 김혜경 법관 쓰듯이 말이죠. 한 번 결제한 식대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다시 또 결제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호텔에서 먹으면 밥값이 비싸게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식대를 그러니까 장소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나 대구에서 먹은 것까지 선거비를 지출했고 그리고 밥은 한 번밖에 못 먹게 되는데 이건 추미애식인 것 같아요. 추미애 몸은 포천인가 어디 군부대 가서 그 부대에서 점심 먹는데 추미애 그 당시 대표가 민당 대표일 때잖아요. 아니 논산에 가서 자기 아들 논산에서 교육 마치고 수료 시키는데 밥 먹은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 참 치사한 추미애였었는데 이 강용석 변호사도 비슷한 것 같아. 대구에서 서울에서 밥을 먹는데 말이죠. 이 수원에서 밥 먹는 영수증하고 두 개가 거의 3분 차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덕 모럴 해저드. 이거 돈을 말이죠. 25억씩이나 하루도 안 돼갖고 이 후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후원을 해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또 이 팬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가 아닌가. 저는 액수와 관계없이요. 야, 이거 돈도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재산 등록할 때 보니까 제 기억이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강용석 변호사 재산이 한 8, 90억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로 하면 다 신고잖아요. 아니 8, 90억씩이나 되는 사람이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이거 조사받을 정도로 야, 이거 치사하다. 정말로 치사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경기도 선관위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불법으로 지출됐다는 액수를 보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유튜브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 그리고 이제 또 김소연 변호사도 이 바깥. 아니 가세현 직원도 없었는데 가세현 직원이 밥 먹은 걸로 또 했다. 이런 것들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김소연 변호사도 이 고소장에 또 적시한 바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선거비가 불법으로 지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큰 틀에서 보면 우선 이제 선거비가 25억 정도 거쳤는데 그 중에 이제 21억 원하고 21억 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억인데 선거 비용이 7억이고 말이죠. 20억에서 21억 뭐 20억이나 비슷비슷하죠. 쉽게 얘기해서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이 27억. 그다음에 선거 비용 외 비용, 이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가 13억. 그래서 총 20억을 집행했는데 20억 집행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불법성이 적발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말이죠. 이 7억 원은 이 후보 식대하고 공공을, 그다음에 유세차 이런 선거 비용이 7억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 비용 외 정치 자금에 쓴 돈이 13억인데 이 정치 자금으로 쓴 돈은 뭐냐? 선거 공약 이벤트 대행, 아니면은 홍보, 그리고 광고, 그 다음에 기획, 영상 제작 이런 걸로 13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억 원이 거쳤는데 이게 대부분이 가세현 시청자,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팬덤층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집행됐고 이 불법 집행에 보면 뭐 이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미 가세현에서 방송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적절히 짜집기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새롭게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꾸며 쓰고 돈은 또 많이 받아갔다. 이런 또 이 지적과 이 불법성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그래도 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랜 하얏트에서는요, 지난 4월 20일 날 하얏트에서 두 차례 걸쳐서 146만 8천 원. 근데 나흘 전에 결제했던 99만 9천 원은 취소하고 다시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요, 이 가수 이현우 부부하고 이 강용석 변호사 부부 커플 8명이 먹은 밥값인데요. 자, 이 사람들 돈을 선급해서 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선거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시 지역구가 아닌 대구에서 또 한우 전문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식 때 82만 원을 쓴 거. 이것도 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선거 비용 외 정치 자금을 집행한 13억 원. 이것이 대부분의 선거 영상, 선거 홍보 기획, 이벤트, 홍보, 광고 진행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데 돈을 받아간 곳이 주로 이 강용석 씨 관련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용석 씨의 부인 윤모 씨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그러면서 강 씨 아들이 이사로 돼 있는 데가 어디냐? 자회사인 JJ 컬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려 6억여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강용석 씨가 설립한 준컴에 5억 5천여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출 내용에 좀 불법성이 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디스트릭트 K라고 하는 회사에도 5,5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 회사는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총괄 선대본부장했던 권 씨하고 권 씨 부인을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의 회사에 비슷한 목적인 홍보 영상 찍고 이런 걸로 5,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뭐 다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한 거고 불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일단 이 선관위에서는 이 부정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조사 결과 선거비 집행 이 실태 자료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휴대전화, 자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불법 선거비 지출과 관련된
이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이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표가 되고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는 민생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안 카드를 가지고 방탄을 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게 얼마나 한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연말쯤은 이거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밑에서 나돌던 반 이재명 이런 활동들이 물 위로 완전히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래서요. 우선 이재명 성토가 비이재명계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말이죠. 비명계 10여 명이 오늘 토론을 가졌어요. 바로 이제 이낙연 계열 인사들 중심인데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가져왔고 이 강성 팬덤 이건 개딸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그야말로 사당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어떤 측에서 이거 이낙연 계열의 이제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친문 계열에서도 굉장히 지금 바빠지고 있다. 그래서 친문계 하면 뭐가 하나 있냐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인데 최근에 22일에서 23일까지 영종도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또 총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여기 총회에서 전해철 전 행자부 장관, 전해철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2024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이낙연 계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물 위에서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재명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계열은 이낙연 계열대로, 그다음에 친문계는 친문계대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공천권만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열별 활동으로 그동안에 물밑에 잠겨져 있던 반 이재명 목소리가 이낙연 계열, 그다음에 친문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물 위로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이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설령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이가 그대로 대표권을 2024년도 선거 때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독단적 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도 친문계와 그다음에 이낙연계가 이렇게 집단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도 1년 반쯤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이런 이재명이 대표의 민주당 개딸들에게 좌지우지하는 이 민주당 이거 갖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은 이재명이를 밀어놔야 되겠다. 지금 뭐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일단 내부 결속 친문과 NY계라고 그러네요. 이낙연계 이 계열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서 이재명이를 견제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서로 맞물려 떨어지는 지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한 중순쯤 그 맞물려 떨어지는 지점이 이 이낙연 계열과 친문 계열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적인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입장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소환 조사 시점하고 거의 맞들어 떨어질 것이다. 그 지점에 가서 이제는 이재명이 나가라 이런 요구가 공식화되고요. 지금은 나가라기보다는 우리끼리 잘하자.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사당화를 막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당화는 나쁘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 너는 더 이상 대표로 앉아있지 마.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당화라는 그런 이제 이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 사당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 이 사당화라는 말이 이제 뭘로 치환이 되느냐 이재명이 사퇴하라 이런 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지금 이 코스에 큰 길에 민주당이 도입해 있다. 그래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길을 지금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재명의 방탄조끼는 하나씩 벗겨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